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1월 12일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님과 함께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은 이재명 피습과 정치 양극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입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오늘 주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피습을 통해 드러난 정치 양극화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피습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만권 박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이제 인사하죠 뭐. 지금 할까요? 네, 잘 오셨어요. 오늘도.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일단 먼저 이한울 PD 이야기를 좀 듣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죠. 이한울 PD가 이 사건을 뭔가 숫자를 키워드로 준비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한울 PD 나와주세요. 네, 이한울 탐정 이한울 PD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재명 피습 사건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시 27분입니다.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덕도 부지를 둘러본 후 차량으로 복귀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는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쓴 남성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을 했는데요. 이 파란색 종이 왕관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지자로 위장한 채 접근한 이 남성은 3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들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1.4입니다. 이 대표는 피습을 당한 뒤 곧바로 쓰러졌는데요. 왼쪽 목 근육 위로 1.4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47분 구급차에 실려간 뒤 헬기로 오전 11시 13분쯤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오후 1시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헬기편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흉기가 이 대표의 와이셔츠 카라를 관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칼이 직접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가해자는 누구이고 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을까요? 네 번째는 5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이미 범죄를 치밀하게 기획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2023년 6월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을 흉기를 소지한 채 5차례 정도 따라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7746입니다. 김 씨는 범행 전 A4 용지 8쪽 7746자의 변명문을 남겨놨는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수대밭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사법부의 중복 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점,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갈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 정치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이코패스 진단 범위는 정상으로 나오고 정신질환에 해당할 만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1월 9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신상정보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을 비공개하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한 김 씨의 신상을 뉴욕타임스가 공개를 함으로써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국내 언론 및 민주당은 범인이 신상을 공개해 범죄 이유를 확인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울 PD, 이한울 탐정. 네, 이한울 탐정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는 걸 직접 처음 봤는데 정말 탐정 같고 이 복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나도 저거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원하신다면 저는 입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치권이 굉장히 새해부터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라고 보시나요? 뭐 저희들이 이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정치인 비습이 특히 어떤 시기에 일어나느냐를 보면요. 이 정치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그러면서 정치적 적대가 늘어나고 그 정치적 적대가 혐오와 분열을 일으킬 때 이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적대 정치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가치와 입장이 서로 다른 걸 갖다가 그냥 가치와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적과 동지, 뭐 친구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눠서 집단의 대립으로 구분하고 이 과정 속에서 민주사회의 필연적인 가치인 다양성과 입장의 다양함을 다 제거하고 그냥 우리만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들이 자꾸 드러날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대적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동지만 있고 다름을 견디지 못한다. 약간 예,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치적 적대 사실 좀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민주주의 이론이 처음 탄생할 때 보면 이게 상당히 적대주의에서 탄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개념이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것에서 네.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모든 정치적 행위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적과 동지의 구분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너만 예. 아니면 돼.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 칼 슈미트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이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치의 법학자였습니다. 법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히틀러를 상당히 이제 지지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나중에 히틀러한테 뭐 또 팽을 당하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적대 정치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2차 대전까지 이 모델이 아주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너무 설득력이 있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론들이 이것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합리성 이론이라는 걸로 발전해요. 그러면서 정치를 뭐의 과정으로 넣느냐? 토론, 합의 이런 과정으로 이제 다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후반에 발전한 자유주의 이론들을 보면 이런 적과 동지의 구분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예. 칼 슈미트가 만들어 놓은 적과 동지의 어떤 구분들을 다시금 또 해체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정치의 본질이 적과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21세기 정치가 다시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의 민주주의의 대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가면서 거의 미국이 내전 상태에 이르는 일들이 네. 일어났던 거죠.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사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외부에 좀 적대할 수 있는 집단을 확보해놨다. 이 우리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상 정부 여당의 북풍 이런 이름으로 좀 부풀을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예, 뭐 우리가 이건 여러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적이라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벌로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따라가는 쪽에서는 여전히 저기가 적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앞서가는 쪽에서는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이게 우리가 상대할 만한 집단이 아닌 거죠. 경쟁이 예, 경쟁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시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하기도 귀찮아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과 우리 간의 국력의 균형 상태가 사실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됐고 북한은 사실상 원조를 받는 국가잖아요. 이게 또 하나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이게 원래 그런 적대라는 것들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위기의 순간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위협은 되게 일시적이고 강력하게 느끼는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의 위협은 늘 일상적인 거죠. 외국 사람들은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전쟁 상태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아무 평온하게 뭐 이렇게 예. 포를 막 매일같이 그렇죠. 쏴도 쏘았구나. 쏘았구나.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적대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비일상적인 게 일상화가 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풍이 영향력을 그렇죠. 잃었다라고도 할 수 북풍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잃어버린 거죠. 그럼 한국 정치가 다른 적을 찾았다라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북한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PD님들도 계시지만 북한을 정말 경쟁자로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신가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 예. 일본이나 뭔가 중국이나 예, 이런 건 그쵸. 이제 경쟁으로 조금 생각할지라도 북한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은 다른 존재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세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껏해야 아까운 내 청춘 20개월을 너 때문에 여기서 보내고 있는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보내고 있는 그런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한국 전쟁에 가까운 세대 그리고 북한과 경쟁하던 세대와 그 이후 세대 간의 다른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 가까운 세대일수록 북한을 실질적 위협이라고 느끼는데 새로운 세대들은 아주 무관심한 거죠.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느끼는 세력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자꾸 찾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북한과 친해지려고 하는 내부의 권력 탓이다. 대북 구려 그쵸. 외교다. 그쵸. 예. 뭐 좌파 세력이다. 좌파 세력이다. 네.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진짜 먼저 상대해야 될 적은 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내부의 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피습에도 뭐 대북 구려 외교, 그리고 좌파 세력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 적대 정책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저희들이 패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패턴을 우리가 참고할 만한 패턴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미국 사례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우리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 예. 딱 이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있고요. 물론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을 통제할 만한 힘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우리처럼 예. 뭔가 이 예. 수직적 당정 관계는 아니다.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정말 의회가 확실히 대통령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점에서는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것도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서구 발전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를 그렇게 또 강력하게 유지하는 국가가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참고할 만한 사례긴 한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현상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하는 하버드대 이제 네. 그 소위 우리로는 정치학과 교수님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해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서로 협상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블에 잘 마주 앉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지지 세력에게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중도층조차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예. 거네요. 중도층을 그렇죠. 일단 중도층을 버리고 시작하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미국 정당 정치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이분들이 1990년대 공화당 지도부였던 뉴트 깅리치라는 그 사람의 극단주의부터 네. 찾고 있습니다. 이 깅리치가 민주당을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도록 공화당 당원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타협 불가를 이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맞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공화당이 생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랑 상대도 않고 우리를 맨날 적으로 대하는데 우리가 왜 나이스하게 대해주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초당적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극단적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한쪽이 극단화되면 다른 쪽도 극단화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한쪽이 나를 보기 싫다는데 다른 쪽이 계속 우리 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무의미한 그쵸.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레비츠키가 그래서 아주 이런 정당 정치가 양극화될 때 나타난 미국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을 지적하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 상대 정당을 경쟁자로 인식하던 상호 관용과 이해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마주 앉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있으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용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정치의 아주 큰 미덕이었는데 네.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힘이 있더라도
우리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서 항상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뭔가 권력을 행사해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토론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제력까지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이 그쵸. 전쟁이 되는. 전쟁이 네. 되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 이제 경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해주신 대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 되어버린 이제 적대 정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런 정당 정치의 양극화를 갖다가 에이미 추와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정치적 부족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책이 또 정치적 예. 부족주의라고 하는 책에도 잘 설명하고 있는 예. 이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해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따라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사회에 나타나는 또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탈진실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유리한 정보가 중요해지는 현상. 마음을 거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 마음을 어떻게 네. 움직일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가치가 뭐로 결정이 되느냐? 우리의 적을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묘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히 미디어로도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CNN 같은 뉴스들을 보면서 이 진보적 매체들을 보면서 이거 완전 좌파 뉴스, 선동하는 그런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폭스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보면서 저 꼴통 보수들 하고 서로 욕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일간지를 하면 대충 이 일간지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탈진실 현상이 탈진실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론이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따라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현상 속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할 그렇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허위 정보를 전달했는가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근데 매일 평균 21건 정도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3만 573건의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그런데 지지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 예. 미국에서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시대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그런 책들이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가라는 그쵸. 책이거든요. 예. 이 예. 책이 이제 언론인이 만든 이게 쓴 책인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트럼프가 대체 왜 저러지? 이건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미국 사회를 양극화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적어놓은 책인데 이 듣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를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검증하는 시간 동안 이미 다른 거짓말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매일 21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팩트 체크 딱 들어가면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팩트 체크가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이 유행한다는 이유는 거짓말이 유행한다는 건 어떤 거냐? 역설적으로 팩트 체크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는 말이 사실 네. 또 오염됐죠. 예, 오염돼 버리고. 무엇이 팩트인가를 두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진영으로 그렇죠.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사례를 보다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이슈를 잘 해결하지 않으시고 약간 이슈를 좀 이슈로 덮는 예, 방식으로 예. 실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적대 정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좀 어떤 발언들이 좀 있었는지 이한우 PD가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협과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여기서도 또 북한이 나오네요. 북한.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노동자의 파업이 북한의 위협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사실 또 이거는 참, 그만큼 별 위협이 아니다라는 얘기인가? 라는. 아니 근데 이게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정보의 중요성은 뭐냐면 논리적 연결고리나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동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만 노조, 약탈 조폭 집단.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노조를 두고 한 발언입니다.
약간 정부가 나서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노동을 굉장히 위험하고 악하고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일부 사례를 지금 제가 이제 워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지난 대선 결과가 0.73% 포인트, 그러니까 1% 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의 결과로 이제 갈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앞에서도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 고관여층 그렇죠. 이런 분들을 보면 윤석열을 찍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찍은 사람 이렇게로만 이제 이 한국 정치를 좀 사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한국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큰 범주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그렇죠. 윤석열 찍은 사람이나 이재명 찍은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권력이 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양극화들을 의심하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여기에 보면 윤석열을 찍은 사람 내에서도 윤석열을 어쩔 수 없이 찍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 중에서도 이재명을 어쩔 수 없이 찍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키지 않지만 내가 여기에 찍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양당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두 개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양당 구조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찍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어떤 정치 사안이나 변화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내가 이걸 균형을 맞춘답시고 또 찍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지지해서 찍었다기보다는 거기 사이에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뭔가 그런 지지 행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폭넓은 방식에서 좀 더 사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찍지 않은 사람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찍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투표용이라 할 때 나의 표가 사표가 되거나 의미 없는 원하지 표가 않죠.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표가 되는 쪽으로 가도록 던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그 축에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예, 예. 계속해서 경쟁하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의 문제, 그것이 상호 비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예. 좀 계속 지적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정치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과 연대하는 게 진짜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뭐냐? 각자의 지지층에 다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각자의 지지층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일들이 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이 탈진실 경향 속에서 적대하는 사람들로 적대하는 집단들로 분열된 미국의 궤적을 좀 따라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선거 시기에 특히 좀 고조되는 경향이 있죠. 이런 현상들이. 예, 뭐 특히 이런 선거 시기에 이런 것들이 고조되면서 뭐로 나타나느냐?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정치인 피습. 우리가 정치인 피습이라고 했지만 테러죠, 사실은. 테러죠. 예, 네. 예, 테러입니다. 이 테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그런 정치 테러들이 이 선거가 고조되는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야말로 이제 승자와 패자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력 공유의 경험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늘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권력 공유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죠?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뭔가 협력해서 협치의 경험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평적인 권력 교체를 어쨌든 예. 두 번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 공고화랑 별개로 그렇죠. 협치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뤄낸 경험이 한국 정치에 많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뭔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듣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를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없고 그 사례들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정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실제로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한우 PD. 네, 2006년 5월 22일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이 제일 있었는데요. 또 유명한 사건 중에 예. 하나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하던 도중 지모 씨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기습당해 우측뺨에 11cm 길이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송영길 둔기 피습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2022년 대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7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이 서울 신촌의 한 거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 운동에 참가하던 도중 표모 씨에게 둔기로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당해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사건입니다. 예.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해외 사례를 들여다봐도 네. 이렇게 뭔가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고 막 이러던 시점에 그런 테러들이 일어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이제 그 소위 브렉시트 투표를 했잖아요. 아, 네. 그리고 그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대하던 영국의 노동당의 아주 유명한 젊은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하원 의원인데 이게 그 한 50대 남성에게 권총으로 맞고 권총으로 쏜 것도 모자라서 칼로 찌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 정말 이름이 뭐였죠? 예, 그러니까 조 콕스 조 의원, 콕스, 예, 맞아요. 조 콕스 의원이 그렇게 살해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게 또 영국 사회 굉장히 예. 2016년에 큰 큰 일 중에 이슈였습니다. 하나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어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던 무렵에 찬반으로 나뉘어지면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우리 편이 아닌 쪽에다가 어떤 테러를 가하거나 뭐 그리고 피습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시사인 인터뷰에서 저 박상훈 박사가 2006년 좀 전에 이제 이한우 PD가 얘기했던 2006년에 박근혜 사건과 최근에 벌어진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테러 때는 뭔가 좀 우발적인 성격이 좀 짙다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이 어떤 대중폭력이 좀 한국 정치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좀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탄핵, 태극기 집회, 뭐 정치 팬덤 팬덤. 출연,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한국 정치를 지난 몇 년간 좀 설명하는 키워드였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2024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2006년과는 좀 분명히 다른 곳에 와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좀 미국의 경우, 그러니까 한국과 굉장히 그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뭐 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그 아까 제가 정치 테러 말씀드렸는데 그런 테러들을 넘어서 정치 폭력이 아주 확장되어 가는 시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는 내전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내전이다.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2022년 8월에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같이 그 여론조사 하나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에서 10년 내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하겠어요? 실제로 정치 폭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인의 43% 정도가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거의 절반이죠. 동의를 하죠. 그리고 62% 정도는 앞으로 이런 정치 폭력이 계속 더 늘어날 거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는 제가 저도 한번 이게 시사인 유튜브에서 그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저 상대방 저들과는 이 세상을 공유할 수 없어. 이 국가를 공유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거야. 이게 뭔가 일상의 언어나 행동이 된다. 약간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치적 적대가 깊어지면 정확하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만 없으면 이 세상이 나아질 거야. 이게 진짜 얼마나 폭력적인 발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 테러 예. 사건에서 좀 드러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특히 우리 사회가 적대가 진짜 깊어졌다는 게 이재명 그 대표의 테러 그 사건을 보면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목숨이 안전하다라는 게 확인되자마자 이슈가 테러가 아니라 지역 의료 무시로 옮겨갔어요. 놀랍죠. 예, 사실은. 이게 네. 그 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정말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 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문제가 아니었어도 지역 의료 관련된 문제나 의사수 부족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또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분명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제일 야당 대표의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직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슈가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특히 지역 의료 무시로 그것이 그렇죠. 또 옮김으로써 테러 사건 자체가 덮이는 이제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봐라 이재명은 저렇게 지역 의료를 무시한다고 했는데 칼 맞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테러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테러가 왜 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의료 무시로 옮겨갔는데 여기는 지역 의료가 문제다가 아니라 무시로 옮겨간 거잖아요. 네. 이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프레임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소위 말해 테러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계산기들을 거죠. 두드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어쨌든 예, 예. 목숨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렇죠. 이것이 알려지면서. 근데 이런 적대 정치에 그럼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라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법을 찾는 게 저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민주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 상당수가 이를 잊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정당 간 적대를 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내 적대도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민주당 안의 원칙과 상식 같은 그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매우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견디지 않는.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박상훈 선생님 잠시 언급했지만 박상훈 선생님이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진영 정치의 어떤 양극화다, 분열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나 인물과 의견이 그런 입장이나 인물이 가진 의견에 대해서 내가 다르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 적대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두 거대 이제 그 정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를 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국힘의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선거연합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당선을 시킨 거였는데 하나씩 차례차례 다 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깨고 있죠. 예. 도장 깨기 예. 하듯이.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부 총질 같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진짜 배신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은 어떻게 왜 쓰느냐? 처단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서 처단해야 된다는 발상을 들여다볼 수 있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시간적으로 수박이라는 네.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배신자 프레임이죠. 그래서 배신자들은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당대표도 얘기했죠. 당대표도 네. 우리 이런 표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표현을 그냥 막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결국은 어떤 거냐? 권력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와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협상과 타협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 정치의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점에서 좀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밝혔던 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우 PD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이재명 대표는 10일 피습 이재명 1월 대표는 10일에, 네, 1월 네. 10일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도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같은 정치라고 예.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저는 눈에 좀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예,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치의 단면이 좀 드러나는데요. 언제나 이런 정치 테러들이 당연시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대전에서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자마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네. 이걸 제지하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보수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테러에 대한 환호와 박수 이게 바로 정치가 극단화되고 적대화되었다라는 단적인 어떤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뭔가 좀 바꿔야 될 이제 정말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 없애야 될. 그런데 경쟁자로 여기면 그 사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적으로 여기면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고 마침내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게 적이 사라지면 또 자기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을 없애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적을 없애고 새로운 적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치를 좀 끝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권력을 공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에서 그 적대를 없애는 가장 기본은 뭐냐? 협상, 타협,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정치에 지금 없는 것들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다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뭐 어제 이제 저희 그 김은재 뉴스인 방송에서 이현주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민주당과 그러면 협의를 하고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것들 협상을 하고 혹은 뭐 여론전을 하고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 국회의 어떤 모습일 텐데 한국 사회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거부권으로 맞서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김한권 선생님 말씀해 주신 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고 또 반드시 이게 좀 복원해야 될 어떤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 복원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여러분이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태원 특별법이 우리가 가진 정치적 관점에 따라 결정될 일인가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대하는 자세일 뿐입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의 문제다. 어느 정당이 하면 저 정당이 주도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 이념에 매몰된 것들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썼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에게 정말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나왔던 책 제목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저희가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 언급했었고, 에이미 추아.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라는 책과 혐오하는 민주주의 박상원 박사의 요 네 가지를 조금 오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네 권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두 번째 수업이었고 이재명 피습 사건과 정치 양극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이것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는가. 이건 사실 미국에서 나온 책 제목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내전 상태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견제할 의무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적대를 조장하고 그거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 견제할 의무가 있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총선이 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한권 선생님이 다뤄주었으면 하는 정치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 준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